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후보자는 경제를 잘 아는 실물 경제인 출신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정 후보자는 쌍용그룹 상무와 산업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죠.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이루는데 기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지니계수가 전년 대비 0.009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1인 가구가 포함된 이번 발표에서 소득 분배 지표가 역대 최대로 개선되면서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포용 성장 정책이 2년여 만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 후보자님, 정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이루는데 힘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함께 잘 살고 싶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입니다. 2018 건강보험 보장률, 그러니까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 63.8%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까지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계획에는 달성하지 못한 성적인데요. 이 성적이 정말 엉망인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 정도면 잘한 건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발표했어요.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병원에 얼마의 돈을 갖다 줬느냐 이걸 보는 건데 결과가 전년보다 1.1%포인트 오른 63.8%로 나왔습니다. 이 숫자에 대한 설명부터 교수님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내야 될 병원비가 만약 100만 원이었다면 네. 건강보험공단이 63만 8천 원을 내고 그 나머지인 36만 2천 원 정도를 환자가 직접 부담했다는 것이고 그 이전에 비해서 환자의 부담이 한 11,000원 정도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환자가 내는 비용 부담을 좀 줄이고 국가에서 내는 비용을 올리겠다고 하는 게 결국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전년보다 1.1%포인트 오른 63.8%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올랐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애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장성 확대를 통해서 네.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70% 보장성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시작했을 때의 보장률이 62% 중반이었으니까 임기 말까지 70%를 달성하려면 한 매년 1.5% 내지 2% 정도가 올라야 70% 달성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1.1%는 좀 아쉬운 수준이고 요 추세가 계속되면 70% 목표 보장률을 좀 달성하기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지금의 1.1% 상승보다 더 높은 1.5에서 2% 정도 보장률이 상승해야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말한 70%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보료 올리는 거에 대한 또 논쟁들이 많아서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그 보장률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보장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모에는 전체 그 국민들이 부담하는 전체 진료비가 들어가고 네.
이제 분자에는 그 중에서 건강보험에서 얼마를 부담해 주느냐가 들어가는데 네. 보장률을 높이는 방법은 분자를 키우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분모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분자를 키우는 건 제대로 하고 있는데 아하. 이 분모가 늘어나는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건강보험에서 돈을 주지 않는 소위 비급여 진료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장률이 생각만큼 안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은 건강보험료를 늘리든지 아니면 전체 진료비가 늘어나지 않게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써야 하는데 네. 정부가 전자 쪽은 하고 있지만 후자 쪽은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안 나왔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비급여 진료가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정부에서는 사실 급여 보장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근데 왜 비급여 진료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그 배경에는 네. 그 우리나라의 그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게 원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 3천만 명이 지금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돼 있고 그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게 그 특별한 어떤 조건 없이 병원에 가서 예를 들면 뭐 도수 치료를 받거나 뭐 비급여 검사를 하거나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네네. 또 병원이나 의사가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는 것도 사실이어서 그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가 좀 만연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네. 비급여 진료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실손보험 관련해서는 생생경제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기도 했고 또 지난주에 실손보험료가 실질적으로 오르는 거에 대한 여러 반응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교수님은 비급여 진료가 빠른 속도로 느는 건 실손보험, 그러니까 의료 과잉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네, 지금 그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관한 이야기 지금 서울의대 김윤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네. 취약계층의 보장률이 개선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만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또 노인 외래 정액제 등의 제도로 취약계층 보장률이 개선됐다. 이게 공단의 입장인데 이 부분은 동감하세요? 네, 그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자나 의료비 부담 능력이 적은 취약계층이나 네. 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어린이나 임산부나 이런 그 집단에 대해서 더 많은 지금 혜택이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급여 진료비가 관리가 잘 안 돼서 국민 부담이 크게 줄지 않고 있고 결국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건강보험료 더하기 민간의료보험료 그중에서 특히 실손보험료 네. 부분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결국은 줄고 있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또 하나 여쭤볼 내용은 아까 전에 비급여 진료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랑 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보장성 강화, 그러니까 중증 질환 중심으로만 보장성 강화가 되고 의원의 보장률은 오히려 좀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을 이제 기존의 비급여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 하려는 노력이 주로 이제 중증 질환에서 필요한 뭐 검사나 시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초음파 검사처럼 의원에서 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했거든요. 네. 예, 그것은 그 의원급에서 사실
급에 적용되는 그 소위 보장성 강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 부분만큼 보장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 거는 그보다 더 많은 비급여 진료가 실제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배경에는 실손보험과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뭐 가격이나 실제 그 진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체계, 네. 심사하는 체계가 없는 데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외국의 민간 의료보험처럼 우리나라도 비급여 진료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그 개별 서비스의 가격과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그 비급여 서비스를 환자한테 제공하는지에 대한 소위 적용 기준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이요?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처럼 의료기관이 마음대로 비급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니까 뭐 비급여 진료가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의료기관별로 뭐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씩 차이가 나는 환경은 전혀 합리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비급여 서비스를 권유하거나 또는 남용하는 뭐 병원이나 의사 또는 환자 모두 이 심각한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급여 부분에 대해 개별 서비스 가격과 적용 범위를 통일해서 일괄 네.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뭐 통일한다기보다는 기준을 세워야 계약의 된다. 당사자인 네.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계약을 하고 네. 그 계약에 따라서 정해진 가격으로 필요한 환자에게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교수님 말씀처럼 된다면 정말 뭐 의료 쇼핑, 뭐 과잉 진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줄어들겠네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손보험 이야기를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실손보험 관련해서 그 보험 쪽 분과 인터뷰를 하던 중에 그분이 그래도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 중에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는 게 나으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부분들도 개선돼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보험이 오히려 좀 보완되면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실손보험의 역할이 구분되고 상호 보완적인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필수적인 부분을 보장하고,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조금 더 뭐 이렇게 고급의 서비스나,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보장하도록 역할을 명확하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처럼 두 개의 영역이 중복돼 있어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영역에 대한 본인 부담까지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체계로 가면 그 자체로 서로 낭비적인 관계가 형성될 뿐만이 아니라 네. 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실손보험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중복된 부분들을 줄이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실손보험 든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요, 교수님. 이미 든 사람들은 자기가 받고 있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이게 조율이 될까요? 방향성은 그렇게 제시한다 해도? 그러니까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역할을 나누는 것은 건강보험, 실손보험, 국민 사실 모두한테 좋은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실손보험이 갱신되기까지는 현재의 실손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5년, 10년 뒤에 노령화가 더 진행되고 의료비 부담이 과중되고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했을 때
닥치는 재정 위기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네. 지금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에 전혀 대비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오늘 2018 건강보험 보장률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